안녕하세요. 첨단 매니팩처링 TV 김진입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및 국방, 의료, 건축 및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품질 관리, 검사,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3D 스캐닝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 검사, 역설계에 대한 고객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3D 스캐닝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 기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팩처링 TV는 3D 시스템즈와 함께 다양한 스캐너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6월 29일 그리고 7월 13일, 27일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서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3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각 스캐너의 원리, 그리고 사례, 데모 시험까지 이론과 적용을 이제 한꺼번에 하면서 다양한 스캐너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3D 프린터의 활용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3D 시스템즈가 라인업하고 있는 3D 스캐너, 3D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합한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3D 스캐너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3D 스캐너 중에서 광학식 3D 스캐너의 활용과 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진행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곧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D 시스템즈의 이지훈 본부장님을 모시고 3D 스캐닝에 필요한 하드웨어인 3D 스캐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언급은 했지만 다양한 이제 산업에서 이 3D 스캐닝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요소 기술로 부상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3D 스캐너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3D 스캐너를 사용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3D 스캐너, 근거리를 스캔을 하느냐, 네. 장거리를 하느냐, 아니면 접촉식을 하느냐, 비접촉식을 하느냐, 다양한 그런 변수에 따라서 이제 스캐너를 또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3D 스캐너의 종류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네. 있는지부터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무수히 많은 종류의 3D 스캐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3D 스캐너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스캐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스캐너는 사실은 비접촉식 스캐너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3D 스캐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원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접촉식 측정기와 비접촉식 스캐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식 측정기에는 CMM이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접촉식 측정기는 대부분 이제 CMM이라는 장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다관절 암 스캐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관절 암 스캐너는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식 측정기로도 불리고 비접촉식 스캐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식 스캐너는 방식에 따라서 레이저 스캐너냐 또는 핸드헬드 스캐너냐 광학식 스캐너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접촉식 측정기와 이제 비접촉식 스캐너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어떤 특징이랄까, 네네.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먼저 접촉식 측정기인 CMM인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터치 프로브를 사용을 합니다.
작은 터치 프로브를 CMM 장비에 장착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특정 점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점간 거리라든지 또는 단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관절 암 스캐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관절 암에 동일한 이제 접촉식 프로브를 CMM과 유사한 접촉식 프로브나 또는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는 보통 레이저 포인트나 레이저 라인, 슬립빔이라고 하는 레이저 라인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솔루션으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헬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손으로 잡고 하는 핸디형 스캐너를 이야기를 하고요. 핸디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학식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램프라든지 또는 LED 광원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고해상도 또는 고정밀도를 요하는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총 5가지 정도의 접촉식 측정기와 이제 비접촉식 스캐너 종류에 대해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딱 봐도 이건 좀 비싸겠구나. 이건 좀 정확하겠구나. 뭐 이런 특징들도 보이는데 각각의 이제 보유한 그 장단점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스캐너 종류별로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요. 먼저 CMM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스캐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접촉식 측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접촉식 스캐너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CM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입니다. 터치 프로브를 이용하는 접촉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 프로브 위치 좌표를 티칭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티칭을 통해서 자동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공면이 많은 자유공면이 많은 측정부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물의 크기가 정반보다 크다거나 하면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물의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장비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보통 뭐 장비 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정반의 무게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몇백 킬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관절 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이랑 비접촉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비접촉식 스캔을 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실시간으로 스캔 데이터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부분이 스캔이 되고 어떤 부분이 스캔이 안 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다관절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암의 길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다관절 암 스캐너를 이동을 해서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접촉식 스캐너 같은 경우는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광학식 스캐너보다는 측정 정밀도가 다소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 부분이 아무래도 이 관절이 운동을 하는 운동부기 때문에 노후화에 의해 가지고 정도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이저 방식을 보면 레이저 방식은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뭐 사실 뭐 측정 대상물의 크기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캐너 방식이고요. 반대로 측정 정밀도가 광학식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식 스캐너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한데 측정물의 재질의 영향 그리고 난반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핸드헬드 스캐너인데 핸드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다관절 암이 가지고 있었던 암을 조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의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암이 스캐너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어디든지 스캔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스캐너 위치 확인, 정렬을 하기 위해서 마커 등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마커를 부착하지 않는 타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작동을 해야 그 스캐너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제약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은 무선 장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부분들이 단점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측정 정밀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대상물 크기의 제약도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레이저 스캐너와 동일하게 재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 그리고 고정밀도, 정밀도가 높고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의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이제 5가지 방식, 스캐너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어떤 그 스캐너를 이제 고를 때, 네, 뭐 가격에 따라서 이제 혹은 내 상황에 이제 적합한 스캐너를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선정 기준, 어떤 팁, 선정할 때 네. 어떤 팁을 좀 전달을 해주시면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이 있고 네. 그 각각의 방식마다 무수히 많은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뭐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지만 대략 300가지 이상의 스캐너 제조사가 있고 네네. 스캐너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스캐너를 선택을 할 거냐? 보통 저희가 이제 영업적으로 상담을 하면 이 5가지를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밀도죠. 음. 사용자가 정밀도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느냐, 음. 뭐 0.1mm인지 아니면 0.01mm인지 사용자의 요구하는 정밀도에 따라서 스캐너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할 거냐, 이건 자동차 분야인지 아니면 토목 건축 쪽인지 활용 목적이나 사용 분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 고정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이동할 건지 휴대를 할 건지에 대한 사용 편의성 부분, 그리고 측정 대상물의 크기,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뭐 가장 고가의 장비를 제한하는 경우는 잘못된 제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스캐너를 선정할 때는 이 5가지의 기준을 검토를 한 다음에 네. 최적 장비를 제안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스캐너 선정 기준에 대해서 5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5가지 그 선정 기준을 보면은 아까 이제 먼저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그 5가지 스캐너 종류들이 이 선정 기준에 따라서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네, 스캐너들이 이제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정밀도나 이런 것도 하나씩 그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먼저 정밀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네. 정밀도 기준으로 보면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단위들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단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단위가 무조건 이 장비는 이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맨 먼저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접촉식 측정기입니다. 당연히 접촉식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좋습니다. 네. 보통은 5미크론 이하, 5마이크론 이하로 정밀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있는 모델이 광학식 스캐너입니다. 광학식 스캐너는 렌즈 교환 방식이고 영역식이기 때문에 작은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5미크론 이하가 나오기도 하고 좀 큰 렌즈를 사용하면 뭐 50미크론, 100미크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미크론 정도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있는 다관절 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을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밀도가 더 좋죠. 광학식에 있는 저 20미크론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접촉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20에서 50미크론 정도의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헬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0.1mm 이하, 그러니까 100미크론 이하 정도, 그 80미크론에서 100미크론 정도 되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맨 밑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레이저 스캐너인데 100미크론 이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장비의 특징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00m, 200m, 300m 많게는 몇 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미크론 이상을 넘어가고요. 보통은 정밀도가 한 1mm, 2mm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가 그 어쨌든 도입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요하는지 네, 그거를 좀 알아야겠네요. 뭐. 그렇죠. 네. 모든 고객들이 네.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공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관리 공차 내에서 맞추는
맞는 장비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단 이 관리 공차라는 거는 보통 품질 검사 쪽에 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네네. 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스캔 데이터가 조금 안 좋더라도 CAD 모델링을 하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도 역설계에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 이제 활용 분야를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활용 분야를 보면 네. 제품 검사의 경우에는 주로 다관절암 스캐너나 또는 광학식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네. 어쩔 수 없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관리 공차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장비들을 선호를 하게 되고요. 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상이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레이저 스캐너 또는 핸드헬드 스캐너를 많이 사용하고요. 분야로 조금 나눠보면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학식 스캐너, 광대역 스캐너 또는 핸디형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토목 건축 쪽에서는 아무래도 광범위한 범위를 그 면적을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대역 스캐너를 사용을 하고요. 기타 분야로서는 뭐 발을 스캔을 한다든지 또는 손을 스캔한다든지 또는 CT 스캐너 또는 전신 스캐너 등 특수한 분야에만 쓸 수 있는 스캐너들도 있습니다. 네. 이 활용 분야의 다음에 이제 사용 편의성인데 어쨌든 뭐 사용 편의성을 보면은 내가 들고 막 움직일 수 있는 네. 것들이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용 편의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건지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들고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CMM, 즉 접촉식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티칭을 통해서 자동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반복 검사를 한다든지 반복 측정을 할 때 많이 선호를 네네. 하는 장비고요. 광학식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수백만 포인트, 수천만 포인트를 한 번에 측정을 하고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턴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자동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쪽 분야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광학식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촉식이랑 비접촉식을 동시에 쓰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데이터를 획득하면서 어떤 부분이 데이터가 스캔이 됐고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관절 암 스캐너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문화재 발굴 터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그 공장 플랜트라든지 네. 이런 대형 구조물을 스캔하는 경우에는 광대역 스캐너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부분, 즉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관절암이나 광학식 스캐너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부위에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핸드헬드 스캐너를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측정 사용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측정 범위라든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크기에 따라서도 그 스캐너를 네, 맞습니다. 어떤 스캐너를 이제 사용할지 결정하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이제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두 개의 이미지를 네,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 이미지고요. 밑에는 공장의 플랜트입니다. 사실은 스캐너들은 광학식 스캐너나 레이저 스캐너, 뭐 핸드헬드 스캐너 전부 다 동일하게 스캔 샘플, 스캔 사이즈에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제약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광학식 스캐너로 이런 아래쪽에 있는 공장을 스캔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몇 날 며칠을 스캔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나 뭐 일부 그 자동차 부품들을 스캔을 하는데 광대역 스캐너를 사용한다 그러면 정밀도가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을 하실 때 자동차 범위까지 보통 이제 한 2m에서 3m 범위까지는 광학식 스캐너나 다관절 암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적어도 10m 이상이 넘어가는 10m, 100m, 뭐 1km 정도까지 범위가 커지는 경우에는 광대역 스캐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핸드헬드 스캐너는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핸드헬드 스캐너는 경우에 따라서 작은 제품을 스캔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한 10m 정도까지 광역을 스캔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선정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정밀도가 중요한 높을수록 이제 가격이 높아지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격이랑 정밀도는 거의 반배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갈수록 정밀도가 좋은 장비들이고 아래로 갈수록 정밀도는 다소 낮은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가격이 고가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들 같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거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네. 몇 억 이상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용자가 맞는 적합한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택을 하시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제 선정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최상의 조합, 최상의 이제 그 고객에 맞는 그 스캐너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각 분야별로 이 그 종류별로 이제 요거는 요때 요거는 요때 적합하다라고 이제 딱딱 집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네, 그렇죠. 부분이긴 가장 합니다. 어렵죠.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선정 기준,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지만 그렇죠. 이 네. 5가지 선정 기준이 어느 하나가 안 맞아서 음. 이 장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네네.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접촉식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경우, 그리고 대량 부품을 반복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 네네. 이제 접촉식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요. 다관절 암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는 당연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제품 검사 시 또는 역설계 작업 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크기가 크거나 조금 복잡한 형상들을 스캔을 할 때 네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특히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다관절암 스캐너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내가 이 레이저 스캐너를 좀 사용해보고 활용성에 따라서 조금 나중에 고가의 스캐너를 구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선택을 하실 때 레이저 방식 스캐너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고요. 정밀도보다는 형상 정보에 대한 취득을 제일 우선으로 하시는 경우에 레이저 방식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네. 핸드헬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죠. 사용 편의성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측정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동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던가 휴대성과 이동성을 제일 먼저 고려하신 경우에는 핸드헬드 스캐너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광학식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정밀도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광학식 스캐너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CMM, 다관절암, 그리고 뭐 레이저, 핸드헬드, 광학 방식 나름대로 이제 각 기술들, 각 스캐너들 접촉식, 비접촉식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도. 맞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업체들은 R&D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 스캐닝 기술 뭐 앞서 이제 5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스캐닝 기술이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화를 해왔는지 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스캐닝 기술은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면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를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줄자를 네. 생각할 텐데 산업체 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는 경우에는 결국 음. 하나의 치수를 잴 때 내가 한 번의 행위를 하게 되죠. 네. 거기에서 발전을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CMM으로 발전을 합니다. CMM은 하나의 포인트를 찍는데 얘가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게 스캐너입니다. 네. 스캐너는 한 번 1초에 스캔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버니어 캘리퍼스나 또는 CMM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 무수히 많은 포인트들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 제가 뭐 네네. 2개를 동시에 띄워놔서 당연히 유출을 하시겠지만 네네. 왼쪽에 보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총 1000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보시면 오른쪽 그림이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냥 이런 뭐 원형의 원기둥의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CMM이나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실제로 스캔 데이터입니다. CAD 데이터가 아니라 900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스캔 데이터고, 스캔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형상 정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캐너가 발전해 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스캐너가 이제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요 3D 스캐너가 이제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어쨌든 품질 검사,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역설계라고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먼저 역설계 프로세스를 보면 네. 이 프로세스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네. 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당연히 처음 들어오는 데이터는 3D 스캐너에서 스캔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네네. 그 들어온 스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스캔 데이터만으로는 완벽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AD 데이터처럼 깨끗한 데이터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굴곡이 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스캔 데이터를 깨끗한 CAD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역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결국 이 이 CAD 데이터를 만들면 역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모든 현장에서의 작업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가공을 한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CAD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게 진정한 역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설계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역설계는 뭐 사실 이 주변에 둘러봐도 이 역설계 기술이 적용이 안 된 게 없습니다. 네네네. 보시면은 뭐 당연히 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앉아 있는 이 테이블, 의자, 컴퓨터, 그다음에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무도 스캔을 합니다. 심지어. 네, 네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뭐 역설계 적용 분야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네. 뭐 자동차, 전기전자, 뭐 조선, 토목, 의료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제품들도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야는 의료 중에서도 심장을 스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만큼 범위가 없이 모든 분야에 스캐너가 적용되고 있고 역설계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역설계의 어쨌든 뭐 3D 스캐너가 이제 그 가장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품질 검사에도 3D 스캐너가 네, 맞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스캐너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역설계와 품질 검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앞서 이제 역설계를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왼쪽에 있는 모양을 보면 포인트가 몇 개 없죠. 네네. 뭐 대략 한 20개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저 포인트만 가지고는 오른쪽과 같은 원통의 형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스캐너를 이용을 하면 무수히 많은 포인트로부터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수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품질 검사의 프로세스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네, 품질 검사 프로세스도 역설계랑 비슷합니다. 당연히 네네. 스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역설계는 CAD 데이터를 만들어줬다라면, 네.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CAD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CAD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캔 데이터만 있어도 치수 검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차원 스캐너 또는 측정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CAD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검사 결과를 레포트화까지,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이 완전한 품질 검사 프로세스의 기능, 워크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음 장표가 이제 품질 검사의 가장 중요한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 품질 검사가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포인트들을 좀 가져오신 건가요? 네, 이게 네. 뭐 몇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네네네.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편차 분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편차들을 보실 수가 있고, 뭐 2D GDNT라든지 3D GDNT, 그 다음에 각 포인트들에 대한 치수 차이, 또는 전체적인 형상에 대한 치수 차이, 또는 뭐 직진도, 뭐 진원도, 여러 가지의 치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포인트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네네.
지금 현재 품질 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수를 다 측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설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품질 검사도 뭐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제가 역설계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보여드렸는데 네네. 품질 검사에서도 뭐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이 가공품이 제대로 생산이 됐는지 가공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이제 품질 검사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또는 항공, 그다음에 조선 분야, 그다음 디자인 분야에서 당연히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 치아, 이빨 같은 의료 분야에서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본부장님을 모시고 3D 스캐너의 종류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지훈 본부장님을 이제 보내드리고 다음 전문가분을 모시고 3D 스캐너의 이제 데모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3D 시스템즈의 또 다른 전문가이신 복형 과장님을 모시고 광학식 3D 스캐너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부분들 먼저 설명을 해주실 테고 그리고 바로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학식 3D 스캐너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는 이제 3D 스캐너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네. 지금에서는 이제 3D 스캐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광학식 3D 스캐너, 그래서 그 스캐너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네. 그 스캐너를 활용했을 때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죠. 네. 예. 광학식 3D 스캐너가 어떤 원리로 이제 작동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자, 우선은 처음에 이제 광학식 3D 스캐너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학식 3D 스캐너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스캐너의 장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3D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뭐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역설계도 있고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설계 부분을 이번에 한번 같이 매칭을 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하고 최후에는 3D 스캐너와 역설계 쪽의 간단한 시연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광학식 3D 스캐너의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3D 스캐너가 활용되기 이전에는 이제 다양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3D 혹은 원하는 값들을 얻어서 그 이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3D 스캔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광학식 스캐너는 지금 우측에도 설명해 보시면 포인트가 개수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PC 사양의 상향이라든지 그래픽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광학식 스캐너가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많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해상도 혹은 정확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해상도의 데이터, 고해상도의 3D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 역설계라든지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가 광학식 3D 스캐너다라고 보셔도 현재 기술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학식 3D 스캐너는 일반적으로 이제 변조광 방식의 3D 스캐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제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념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프로젝터
스캐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에서 특정한 3D 패턴을 투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패턴이 실제 스캔을 하고자 하는 형상에 맺히게 되고 그 3D 실제 형상이 가지고 있는 굴곡이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그 패턴이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패턴을 양쪽에 달려 있는 카메라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다시 2D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취득을 한 뒤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3차원 데이터로 다시 변환을 해서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보다 양쪽에 2개의 카메라로 3D 영상을 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눈으로 대상을 보듯이 이 사람이 이제 원근감을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3D 스캐너도 양쪽에 있는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안정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광학식 스캐너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장비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 원리를 가졌지만 이 가운데에서 프로젝터가 나오고 양쪽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이 각도를 이용을 해서 삼각측량법을 통해서 정확한 3D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고요. 좌우측에 이제 카메라 각도도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정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이제 투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패턴도 단순한 형태의 패턴이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 종류의 패턴을 교차시켜서 순식간에 교차를 시켜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한 번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나로 다시 묶어서 얘를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또 다른 각각의 값을 이 3D 스캐너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각각의 값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정확한 3D 좌표, 3D 데이터를 얻게 되는 이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순간적으로 실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시간은 한 1초 정도밖에 소요가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광학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양쪽에 카메라를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가운데에서 나오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패턴을 이제 노란색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 투영이 되는 부분만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역이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쪽의 카메라는 파란색, 한쪽의 카메라는 붉은색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스테레오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비추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보라색 영역 이 안쪽에 홈이 있다고 했을 때 보라색 부분만 데이터를 얻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모노 카메라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도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보이는 합집합이 되는 부분까지 얻어서 이렇게 안쪽에 패여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모노 방식이냐 스테레오 방식이냐 해서 다양한 옵션을 추가를 해서 스캔에 활용을 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그것과 또 연관이 되어서 이 모노 스테레오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얻다 보면 이 기본적으로 약간 겹쳤긴 한데 이렇게 하나의 필드에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뭐 3D 공간상에서 있게 되지만 장비에 따라 그것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장비는 뭐 8메가픽셀, 어떤 것은 뭐 16메가픽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유의 그 패턴에서 나오는 해상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 특정 모드를 통해서 하나의 픽셀로 합쳐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측정 시간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조금 스캔 시간도 더 빨라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상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해상도의 차이가 그럼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같은 대상물을
이제 동일한 상태에서 찍었는데 지금 표시된 것과 같이 16메가픽셀인 상태, 8메가픽셀인 상태, 1메가픽셀인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부분에 디테일의 표시가 살짝씩 차이가 나겠습니다. 아무래도 분해능이 작아지게 되다 보니 아무 작은 물체를 찍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디테일 값을 어느 정도까지 취득을 해서 화면상에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해상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4분의 1 픽셀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굳이 이런 디테일까지 필요 없고 빠른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는 그런 선택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광학식 3D 스캐너로 스캔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하얀색의 모양은 차 전체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쪽 방향씩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씩 찍어주게 되고 거기서 얻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한 군데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모였을 때는 차량 혹은 3D 스캐너가 움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가 좌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을 3D 스캐너에 같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로 좌표의 위치를 맞춰주고 그것을 베스트 피팅 한 후에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병합을 시켜서 이 최종 데이터를 360도 다 표현이 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광학식 3D 스캐너의 측정 원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준비하신 내용이 이제 광학식 3D 스캐너가 이제 역설계에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예. 준비를 하신 거죠. 네. 3D 스캐너의 종류도 많고 네네. 그 3D 스캐너에서 얻어진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그래도 네. 광학식 스캐너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역설계라고 역설계죠. 생각을 해서 네네. 역설계 쪽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인 역설계 프로세스라 함은 3D 스캐너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그거를 이 3D 모델링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데 그 목적은 주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하이엔드급 3D CAD 소프트웨어에 정확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의 데이터 변환을 해주는 역할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CAD 소프트웨어들은 다 호환이 가능하고 실제 3D 스캐너에서 얻어진 데이터들도 다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설계 프로세스 중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갖길 원하느냐,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광학식에서도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3D 스캔을 각각 여러 방향에서 했을 때 이것들이 서로 정렬이 제대로 되질 못한다든지 조합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렬해서 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3D 스캔 데이터로 얻길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메시 모델링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3D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형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싶다. 이거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서피스만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서피스 모델링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가장 역설계하면 많이 떠올리시는 부분인데 3D 스캔 데이터를 기존의 CAD 모델링 기법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CAD 친화적인 데이터로 다시 도면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래도 파라메트릭 모델링 프로세스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설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역설계라는 것은 기존 제품이 있는 것을 역설계를 또 해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기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설계 변경을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CAD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또 해줄 수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뭔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단부터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역설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제조 쪽에서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이 되다 보니 이제 툴링 개발도 빠르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제조 상태 현 라인에 반영을 해서 설계 파일을 조금 더 보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미 생산이 된 제품의 특정 파트 부분만 다시 뭐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그 부분만 새로 교체를 해서 끼워 넣는다든지, 이럴 때 기존 파트를 활용한 새로운 어셈블리 구성을 다시 뭐 또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또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CAD 데이터로 다시 생성을 해서 그 생산 부품의 CAD 데이터 재생성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체 프로세스 전반에서 이 역설계를 적용을 시켜서 좀 더 빠르고 다양하게 모델링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게 역설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설계의 기본적인 부분도 그렇고, 역설계를 필요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우선은 CAD 데이터가 좀 분실이 됐을 때, 제품은 있는데 CAD 데이터가 혹시나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는 이제 거의 다 3D 도면화해서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3D 데이터가 있지 않고 뭐 2D 도면만 가지고 있는 상태다든지, 주로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들이 되겠죠. 그럴 때는 설계를 처음부터 2D 도면을 보고 3D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또 역설계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역설계를 기존 수공구 가지고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럴 때도 정확성이라든지 쾌속성에 있어서 역설계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외형만 따서 또 적용을 시킨다고 했을 때, 실제 파트가 거기에 적용이 돼서 거기서 움직이는 어떤 구동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파트의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설계를 통해서 그 설계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조금 더 CAD 친화적으로 데이터를 또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역설계를 또 활용을 할 때 정확한 소프트웨어,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뭐 다른 툴들, CAD 툴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뭐 어프로치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용이 될 수 있고, 그걸 또 배우는 데 있어서 뭐 좀 난이도라든지 좀 이런 진입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좀 역설계, 그중에서 저희 지오매직 디자인 X에서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3D 스캐너를 실제 시연을 해드리고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이 디자인 X에서 역설계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광학식 3D 스캐너의 적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광학식 3D 스캐너의 이제 원리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광학식 3D 스캐너가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역설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역설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하신 장표는 뭐 광학식 3D 스캐너가 역설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스토리가 있는 뭐 활용 사례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분야별로 분야별로? 좀, 한 네. 10가지 정도 다양하게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항공우주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 게이트를 역설계한 사례고요. 대체적으로 실제 형상을 이제 3D 스캔을 해서 그거를 역설계를 해서 뭐 분석을 해본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디자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물에서 좀 추가로 좀 데이터 변경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얻어주기 위해서 스캔 데이터를 역설계 데이터로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장표에 표시된 것처럼 이쪽 부분에 이제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 모델링 시간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28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된 게 보시면 이제 디자인X 모델링 돼 있고 이 플러스 뭐 LT2 솔리드웍스라고 써 있는데 디자인X 기능 중에 라이브 트랜스퍼라고 해서 여기서 얻어진 건 3D CAD의 고유 포맷을 최종 데이터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데 이 디자인X에서는 이 솔리드웍스 혹은 뭐 지원되는 몇 가지 3D CAD들 그쪽에 고유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재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솔리드웍스에서 처음부터 모델링한 데이터처럼 똑같이 열어볼 수 있는 그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설계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휠입니다. 예, 자동차 휠 분야에서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7시간 정도 걸려서 역설계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광학식 3D 스캐너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피스톤 헤드 부분을 또 띄어서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또 CAD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시보드 쪽의 일부를 이제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또 변경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중에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넣거나 할 때 대시보드를 다시 짜기 위해서는 기존 거를 스캔을 해서 내가 장착하고자 하는 또 CAD 파트가 있을 테니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구멍을 뚫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막거나 다른 위치 변경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자동차 쪽이 가장 활용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네. 지금은 얘도 보시면은 어떤 약간 느낌이 오시죠. 뭐 고급 승용차의 아마 테일 라이트 쪽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스캔을 해서 뭐 추가적인 디자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스캔을 해서 역설계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쉽게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산업 분야에서 세탁기의 내부의 이제 한 부품이죠. 이 부분도 3D 스캔을 통해서 이제 역설계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디테일한 제품의 디테일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광학식 3D 스캐너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 형상은 이제 고글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곡면의 값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3D 스캔을 기반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주고 측면부의 다른 파트와 결합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스캔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얼리 쪽인데요. 주얼리 쪽에서 이제 보석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런 발들을 세워놓고 나중에 보석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똑같이 역설계를 통해서 정확히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뭐 전통적인 방식의 왁스를 가지고 주조를 해서 이 형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역설계를 이렇게 또 따로 하는 이유는 이걸 3D 프린팅을 통해서 뭐 원하는 재료로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별도의 또 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장표들이 광학식 3D 스캐너와 그 역설계 전용 소프트웨어인 그 지오매직 디자인 X를 예.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들인 거죠.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광학식 3D 스캐너는 제가 앞서서 뭐 해상도 부분도 설명드렸고 정확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IC 칩의 전체 크기가 이제 20mm 정도가 되고 이 측면에 나와 있는 부분의 크기는 0.25mm 그리고 두께는 0.2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형상인데 이런 것들도 고해상도의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꽤나 정확하게 이 형상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또 역설계도 또 이렇게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이런 정밀한 것들은 3D 스캐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학식 3D 스캐너가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일반 산업 분야에서 역설계, 이 현재 형태를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광학식 3D 스캐너로
시도를 한 상태고요. 이런 커넥터도 굉장히 좀 작은 형상인데 이런 것들도 스캔을 해서 꽤나 정확하게 스캔이 되고 그것들을 역설계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이걸 역설계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검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역설계를 사용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학식 3D 스캐너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고 역설계에 이제 활용이 되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요거 이제 그 다음 보여주실 이제 데모가 지금 이제 활용 사례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시연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데모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학식 3D 스캐너에 대한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오늘 스캔을 할 스캔 샘플을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요 동그란 게 턴테이블 3D 스캔을 할 때 이 물체가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형상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편의성을 위한 3D 스캔을 위한 턴테이블이 되겠고요. 이 장비가 바로 광학식 3D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앞서 장표에서 이미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터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터가 되겠고요.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양쪽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3D 스캐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뭐 요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렌즈가 이제 350이라는 어떤 이 장비별로 종류별로 좀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 뭐 작고 정밀한 걸 찍기 위해서는 조금 뭐 아주 작은 영역을 찍을 수 있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상도라는 개념이 작은 영역에 뭐 10메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메가라는 해상도가 작은 영역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큰 영역 내에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찍을 수 있는 범위와 해상도라든지 뭐 정밀도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렌즈를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장비는 350, 4대3 비율로 봤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350mm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렌즈로 찍으면서 실제 데모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3D 스캔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뭐 어떤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 3D 스캔을 할 수 있는 스캐너의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는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렌즈 교체를 했을 때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한 번씩 해주게 되고요. 스캔 쪽에서 이제 3D 형상을 얻게 되는데 뭐 몇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 컨투어 매칭이라는 것은 한 샷 찍고 사람이 돌려서 한 샷 찍고 뭐 방금 장표에서 자동차를 예로 들었었는데 차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 장면씩 옮겨가면서 좀 찍고자 할 때 주로 쓰는 게 컨투어 매칭이고요. 관련해서 뭐 타겟 매칭, 타겟을 이용해서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오토매틱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턴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스캔을 하는 방식, 로봇 팔에다가 스캐너를 장착을 해서 로봇으로 스캔을 하는 방식, 뭐 나비 스캐너 특정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스캐너의 위치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 컨투어 매칭이라는 직접 한 샷 한 샷 찍어서 이어붙여서 3D 스캔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토매틱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컨투어 매칭이라는 부분 내로 들어오게 되면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요 스캔 요거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스캔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3D 스캐너가 켜지면서 미리 이제 스캔을 어떤 거를 하게 될지 이제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레이저라는 거를 켜주게 되는데 레이저를 켜주면 화면상에선 보이시지 않겠지만 요 카메라의 양쪽 끝에서 빨간색으로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이제 적절한 3D 스캐너의 측정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거리를 맞춰준 뒤에 이 노출 시간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노출 시간이 낮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노랗게 나오는 거는 좀 이제 너무 어둡다라는 뜻이고 빨갛게 나오는 거 이제 너무 밝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얘를 적절히 맞춰서 노랗지도 않고 빨갛게 맞춰서 OK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3D 스캐너가 여러 가지의 패턴을 순차적으로 투영을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굴곡들을 양쪽 카메라가 서로 캡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3D 스캔 데이터가 화면상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3D 스캔 데이터가 이제 한 장의 3차원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상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회전을 시킨 뒤에 다시 한번 스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역시 동일하게 뭐 거리라든지 노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확인 버튼만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스캔하고자 한 대상물이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캔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D 스캐너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대상물의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가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얼라이먼트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의 위치가 정확하게 따로 보정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원래 있던 위치를 참조해서 다시 거기에 달라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스캔을 하나로 정렬을 잘 시켜줬고 반복적으로 3번, 4번 돌아가면서 사각이 나오지 않게 찍어주게 되면은 결국 완성된 3D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한 샷씩 한 샷씩 찍어서 대상물을 이어가다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 오토매틱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오토매틱 스캔 모드로 하게 되면 저 턴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턴테이블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스캔하는 스캔 대상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랜덤으로 지금 세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턴테이블을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턴테이블의 위치를 알려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치를 하게 되면 앞서 스캔을 한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스캔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한번 누르게 되면 처음에 3D 스캔을 우선적으로 한번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5도 정도 살짝 틀어서 두 번째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스캔과 두 번째 스캔 데이터가 서로 각도가 어느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량이 있었는지를 감지를 해서 중심축,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턴테이블의 중심축을 자동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스캔을 하더라도 몇 번에 나눠서 하더라도 이 턴테이블의 각도의 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360도 찍었을 때도 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서 대상물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서 정렬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게 지금 이 티치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치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화면상에서는 따로 표시가 되진 않지만 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바로 그 밑에 측정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를 몇 번에 나눠서 스캔을 할 것이냐, 지금 한 8번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처음에 스캔을 했던 화면 역시, 왜냐하면 또 노출도 뭐 지금 컨디션이 바뀌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도를 확인한다든지 뭐 위치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또 확인을 하게끔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스캔 실행을 누르면
저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한쪽 스캔을 마치고 다시 사람 손을 돌리고 또 다시 스캔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턴테이블에서 알아서 내가 지정한 각도대로 회전을 하고 다시 스캔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를 서로 위치를 맞춰주고 그 상태에서 또 스캔이 끝나게 되면 또 다시 회전을 해서 세 번째 데이터도 위치도 맞춰주고 이렇게 총 제가 8번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8번으로 360도를 나눠서 자동으로 스캔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360도에서 8번에 나눠서 스캔을 한 결과가 화면상에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일부 이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캔을 해줘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스캔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 부분은 3D 스캐너로 비추질 않았기 때문에 스캔이 되질 않는데요. 이 부분까지 하고 싶으면 이제 스캔 대상물을 다시 뒤집어서 또 360도 스캔을 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병합을 시켜주면 결국에는 완성된 3D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얻어진 이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엑스에서 불러와서 역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학식 3D 스캐너에서 전체 스캔이 완료된 데이터를 디자인엑스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피처별로 하나씩 형상을 CAD화 시키면서 전체적 역설계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부 요 역설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밸브 바디 전체 튀어나온 부분 말고 요 메인 바디 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부분에서 이제 메쉬 스케치라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메쉬 스케치라는 것은 이 3D 스캔 데이터의 외곽 형상을 따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면과 이 기준 평면으로부터 얻어지는 단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외곽 라인을 뽑아서 스케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활용할 부분만 선택을 해서 실제 모델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은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일부만 빼준 거고요. 세부적으로 옵션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스케치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얻어진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모델링에 바로 이어붙여서 모델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두께로 얘를 돌출을 시켜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한 부분까지 진행을 시켜서 그 부분의 모양으로 평균으로 맞춰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위치로 잡아주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원하는 높이로 맞춰주고 싶다라면은 그 원하는 높이까지 하시던지 아니면 특정한 값을 예를 들어 뭐 14mm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서 그 위치에 맞는 또 모양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군데 정도만 더 해보자면 요 왼쪽에 요 튀어나온 부분 이쪽 부분을 구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얘가 자세히 보면 이제 9배 각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돌출을 시킬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쪽 솔리드 표면부터 이제 돌출을 시키는데 이 단면 부분을 좀 내가 스케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좀 정확한 단면이 나오는 위치를 이 스캔 데이터에서 골라서 또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고른 뒤에 지금 9배 각도가 있는데 9배 각도를 계산을 해보면 약 1.97도 정도가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도 한 2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도 정도의 구배 각도를 보정을 해주고 이 스케치를 또 새롭게 그려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케치를 그리고 치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자동 스케치 방법으로 편하게 스케치를 얻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값이 얻어지면 이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돌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돌출하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내가 이쪽에다 멈췄을 때 29.47m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의 값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한 값 30mm, 29.5mm 원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배 옵션 방금 전에 한 2도 정도가 됐으니까 2도의 구배 옵션을 줘주면은 이 상태에서 이 형상에 또 피팅이 딱 되는 이렇게 솔리드 형태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디 편차라는 걸 사용을 해보면 이 실제 스캔 데이터와 이 CAD가 얼마만큼 피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역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피처를 만들어 가다 보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이 형상들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완성된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전체 형상을 CAD 데이터로 만들어준 형태가 지금과 같은 모델링 작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학식 3D 스캐너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디자인엑스에서 실제 역설계를 하면서 원하는 피처를 정확하게 스캔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전체적인 3D 스캔 데이터, 그중에 광학식 데이터를 디자인엑스, 역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 광학식 3D 스캐너의 활용에 대해서 데모 시험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북광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3D 시스템즈와 함께 3회에 걸쳐서 다양한 스캐너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광학식 3D 스캐너의 이론 그리고 활용 사례들 그리고 데모까지 함께 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두 번 남은 웨비나에서도 다양한 스캐너의 활용에 대해서 두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남은 두 번의 웨비나도 적극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